여러분, 요즘 뉴스를 켜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후티 반군. 당장 내일 3차 세계 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유가가 폭등할 거라느니,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느니 전문가들도 연일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비추는 전쟁이라는 화려한 쇼에 눈이 멀어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소름 돋는 돈의 이동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뼛속까지 천생사업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동 한복판에서 그리고 있는 진짜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종교 갈등이요? 민주주의의 수호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무언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숨긴 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 경제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테니까요. 도대체 미국은 왜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판을 깐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고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어지며 심지어 최고 지도자까지 사망했습니다. 혁명수비대 본부가 불타고 군사시설 수십 곳이 한꺼번에 파괴되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전 세계 뉴스는 온통이 전쟁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벌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동 전쟁에 돈 쓰는 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그는 대선 유세 때마다 이 말을 외쳤고 트위터에도 수십 번 올렸습니다. 해외 파병 반대, 군사비 삭감, 미군 철수. 미국의 돈은 오직 미국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임기 때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밀어붙였고 나토, NATO 분담금을 올리라며 유럽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지키느라 돈을 써야 하냐? 독일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했고 한국에게도 주둔비 인상을 종용했습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은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그 덕분에 그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이 트럼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동 한복판에서 전쟁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혁명수비대 지휘부를 타격했으며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했습니다. 전쟁을 가장 싫어한다던 사람이 그것도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단순히 말을 바꾼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평생 손해보는 장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카지노가 망하고 항공사가 문을 닫고 대학 사업이 소송에 걸려도 그의 개인 돈은 항상 지켜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전쟁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큰 장사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수할 만한 거대한 이익이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사가 무엇인지 힌트가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후 세계 각국의 반응을 보세요.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유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유럽은 중동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독일 제조업이 흔들리고 프랑스 물류비가 치솟으며 이탈리아의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묘합니다. 이란이 폭격당하고 있는데 바로 옆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용합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형제 국가가 공격당하고 있으면 들고 일어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기묘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침묵,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2월 백악관에서 인도 총리 모디를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루트를 함께 만들겠다. 인도에서 이스라엘을 거쳐 이탈리아까지 그리고 미국까지 연결하겠다. 전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무역 루트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이라니요.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도로를 깔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면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이해하려면 먼저 트럼프라는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대 이익을 뽑아내는 사람입니다. 뉴욕 부동산 개발자 출신이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 사업을 키워 맨해튼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빌딩을 세운 인물입니다. 트럼프 타워, 트럼프 호텔, 트럼프 카지노, 이름 석자를 금색으로 새겨 팔아왔습니다. 카지노 사업도 했고 항공사도 운영했으며 심지어 스테이크 사업까지 손을 댔습니다. 성공도 많지만 파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카지노가 3번 망했고 항공사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산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돈은 날아갔지만 그의 개인 호주머니는 늘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망해도 트럼프 개인 재산은 건드려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리스크는 남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내가 먹는다. 이것이 트럼프 장사의 핵심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의 이러한 본능은 변치 않았습니다. 첫 임기 때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군 1명을 해외에 주둔시키는데 연간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수만 명이라면 매년 수조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만 해도 2만 8천여 명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찰은 월급도 적고 다치기만 하잖아. 우리가 왜 남의 나라를 지키느라 이 돈을 쓰냐? 장사꾼의 눈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돈은 안 쓰면서도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줄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건설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건물주가 직접 망치를 듭니까? 절대 들지 않습니다. 하청업체를 고용합니다. 설계는 내가 하고 시공은 남이 하며 건물 다 지으면 수익은 내가 먹는 구조입니다. 뚝섬 재개발을 예로 들면 시행사가 돈을 대고 시공사가 공사를 하잖아요. 건물주는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돈을 법니다. 트럼프의 중동 전략이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계 최정의 하청업체를 앞세운 것입니다. 중동에서 실전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정보력이 최고이며 무엇보다 이란을 칠 동기가 충분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가 뒤에서 확실히 밀어줄게. 미국 병사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주간에 걸쳐 트럼프를 설득하여 이란 공격의 판을 함께 깔았다고요. 세 나라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전쟁판을 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 제거, 사우디는 중동 패권 확보, 미국은 글로벌 전략적 이익. 목적은 다르지만 적은 같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벽한 딜입니다. 자신의 돈은 들지 않고 동맹들이 알아서 나서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다. 하지만 정권은 바뀌었고 세상은 그 덕분에 더 나아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크는 남에게, 이익은 나에게. 그 공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진짜 핵 때문이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핵이 전부였다면 핵시설만 정밀 타격하면 끝입니다. 미국은 그럴 능력이 충분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사례처럼 그때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군사지휘부, 경제인프라, 미사일기지, 그리고 최고 지도자까지 전부 밀어붙였습니다. 핵 하나를 막으려고 나라 전체를 해체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것은 핵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첫 실마리는 놀랍게도 이란의 적이어야 할 나라들의 기묘한 침묵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형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살해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분노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를 보세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아랍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부시 인형을 태우며 아랍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우디는 공식 성명 하나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연맹의 반응은 유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슬람 형제가 폭격당하고 있는데 고작 유감 한마디라니요. 2003년과 비교하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미국 중부사령부의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공식 수교도 없는 사우디와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미사일 방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을 막는데 사우디가 협조한 것입니다. 철천 지원 숲길이 같은 방패를 든 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란은 사우디에게도 뼛속까지 원수였거든요. 이란이 돈을 대고 무기를 주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수년간 공격했습니다. 미사일, 드론을 가리지 않고 쏘아댔습니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우디 아람코, 즉 세계 최대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단숨에 멈춰 섰습니다. 무려 절반입니다. 사우디 전체 원유 생산의 절반이 하루 만에 멈춘 것입니다. 그날 세계 유가는 하루 만에 15%나 폭등했습니다. 사우디에게 이것은 경제적 테러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에 이란은 중동 전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키우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저항의 축이 사우디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라크, 서쪽에는 시리아와 레바논, 남쪽에는 예멘.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미국 의원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다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란 문제가 사우디 왕실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활로 비유해 볼까요? 같은 아파트에 매일 밤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주차장에서 시비 걸고 심지어 동네 아이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세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관리사무소에 수십 번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잠시뿐 이내 소음은 다시 시작되고 말죠. 그 문제 세대 때문에 심지어 아파트 값마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동에서 아주 힘있고 현명한 이웃이 나타나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해주겠다고 나섭니다. 게다가 처리 비용까지 그 이웃이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니
제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뿐이죠. 물론 그 문제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리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고요. 사우디의 침묵은 정확히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이죠. 사우디는 단순히 눈엣 가시 갔던 이웃 하나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한 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비워낼 그 자리에 들어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언가가 이미 거대한 도면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수조 원을 호가하는 프로젝트이자 사우디가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였습니다. 이 모든 그림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중동 밖으로 넓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타겟은 이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집중해 주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번 사태를 이란의 핵 문제나 이스라엘 안보 차원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대개 그렇게 보도하니까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 물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꼭대기만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물속 깊이 잠겨있는 90%를 아직 보지 못하신 거죠. 트럼프의 진짜 타겟은 이란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중국 말입니다. 뜬금없이 중국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2025년 5월 25일 중국 시안에서 화물 열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이란의 아프린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약 1만 km,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무려 25번이어 붙인 거리를 단 15일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바다로 운송하면 40일이 걸리던 길이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차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마침내 서쪽 끝까지 물리적으로 연결된 전 세계 무역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이었죠. 1대1로가 무엇이냐고요?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시작한 초대형 경제권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항만과 도로 같은 인프라를 건설해주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계획이죠. 아프리카에는 항구를 짓고 동남아에는 철도를 깔며 유럽에는 물류센터를 세웁니다. 참여국의 인구만 합쳐도 전 세계의 75%에 달할 정도니 중국이 돈으로 세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거미줄의 서쪽 핵심 통로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2019년 공식적으로 1대1로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25년짜리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었죠. 그 규모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계약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이란은 중국 상품의 유럽 및 중동 진출을 위한 핵심 물류 통로가 되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짠 것입니다.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중국에서 출발한 물건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란에 도착하면 거기서 중동 전체와 유럽으로 순식간에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란의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북쪽으로는 카스피해와 러시아, 서쪽으로는 이라크와 티르키예를 거쳐 유럽,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을 통해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통하는 거대한 교차로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역사적으로도 고대 실크로드의 핵심 중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과 서양의 물산이 이란을 거쳐 오갔고 그 지리적 이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생명줄의 길목이었던 거죠. 고속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체인지, 모든 차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거대한 분기점. 바로 그것이 이란이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를 빼앗기면 중국의 서진, 전략 자체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핵심 인터체인지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핵시설만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군사지휘부, 경제인프라, 항만시설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총체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물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그 역할을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대전 분기점을 지나야 하죠. 만약 이 대전 분기점을 통째로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어도 핵심 연결고리가 끊겨버리니 물류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바로 그 대전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소름 돋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는 남의 길을 부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서진 자리에 전혀 새로운 길을 깔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구도심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재개발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으려 했던 것일까요?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강남 재건축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40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철거입니다. 낡은 건물을 밀어버리고 불법 점유자들을 내보내 땅을 깨끗이 비워야만 비로소 새 건물을 올릴 수 있죠. 만약 알박기 세입자가 단 하나라도 버틴다면 사업 전체가 몇 년이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핵심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최대 알박기 세력이었습니다. 새로운 무역 루트를 깔려고 해도 이란이 버티고 있으면 길이 뚫리지 않았죠.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라는 황금 백기를 막고 선 불법 건축물과 같았습니다. 2023년부터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물동량이 급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쪽을 위협하던 문제 세입자였습니다. 이 세력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라는 철거반을 투입해서 이 장애물들을 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치워나간 것입니다.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 하반기부터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고 후티 반군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최종 보수격인 이란을 타격했죠. 이는 명확한 순서와 계획에 따른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잔가지를 먼저 치고 줄기를 자른 다음 마지막으로 뿌리를 뽑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비유가 다소 냉정하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이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오직 이권, 리권, 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냉엄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철거만 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그저 파괴에 불과합니다. 빈터에는 잡초만 무성해질 뿐이죠. 재개발의 핵심은 철거 다음에 무엇을 짓느냐에 있습니다. 빈터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건물주는 없으니까요.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숨겨왔던 그 거대 정체를 밝힐 차례입니다. 바로 IMEC, 즉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생산된 물건을 배에 실어 아랍에미리트, UAE, 항구로 보냅니다. 거기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관통하는 최첨단 철도에 태워 요르단을 지나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까지 운반하죠. 하이파에서 다시 배에 실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전역에 뿌리는 시스템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무려 15번이어 붙인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따라 전력망, 수소 파이프라인, 심지어 해저 광 케이블까지 함께 깔립니다. 물류, 에너지, 데이터가 하나의 길로 통하는 21세기판 실크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에너지와 데이터까지 함께 깔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만 나르는 길은 그저 도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데이터까지 함께 흐르면 그것은 곧 한 국가 경제의 핏줄이 됩니다. 사우디에서 생산된 수소 에너지가 유럽으로 직송되고 인도의 IT 기업이 유럽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물류혁명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건설비만 해도 구간별로 30억에서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 규모입니다. G7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은 6천억 달러를 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2023년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인도, 사우디, UAE, 유럽연합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프로젝트를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루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실제로 핵심 철도와 항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뚫리면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서 웃는 나라와 우는 나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IMEC가 완성되면 세계 무역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웃는 쪽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인도입니다. 14억 인구가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물건을 유럽에 직접 보낼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인도의 물건이 유럽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인도 서쪽 항구를 출발해서 아라비아해를 지나 아프리카를 빙 돌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40일이 넘게 걸렸죠. 하지만 IMEC가 뚫리면 중동 철도를 타고 지중해로 곧장 빠집니다. 운송 시간이 무려 40%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셈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국이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모두 아실 겁니다. 전 세계 물건의 상당수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죠. 그런데 인건비가 오르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14억 명의 젊은 노동력, 영어가 통하는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IT 강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IMEC는 바로 이 인도가 세계의 새로운 공장으로 우뚝 서는데 필요한 물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활짝 웃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분이라는 탈 석유 전략을 추진 중인데 IMEC가 바로 그 핵심 퍼즐 조각입니다. 단순히 석유만 파는 나라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 데이터 센터, 에너지 중개기지로 변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죠.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를 최첨단 화물 열차가 질주하는 모습. 석유 시대의 낙타가 물류 시대의 고속 열차로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이파 항구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이 하이파 항구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인도의 아다니 그룹입니다. 2022년에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했죠. 이는 현재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인도와 이스라엘이 물류라는 공통분모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전쟁 중에 피를 흘리던 나라들이 돈이라는 가치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 종교와 역사적 갈등도
거대한 경제적 이권 앞에서는 뒷자리로 밀려나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구상의 핵심 거점이었던 이란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새롭게 구축되는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에는 중국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었던 중국의 서진 전략이 이제 원점으로 회귀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 존재합니다. IMEC의 유럽 종착지 후보 중 하나인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를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의 코스코, 수에스시오, 해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IMEC의 길끝에 정작 중국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기묘한 아이러니죠.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피레우스 대신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 항구나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구를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연루된 항구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했던 것이 단순히 핵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수십 년간 수에즈 운하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이집트 역시 깊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IMEC가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는 강력한 대안 노선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집트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IMEC 논의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참여하려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강대국들의 이야기는 잘 알겠다. 인도가 부상하고 중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은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가장 아프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이 중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이미 2023년 말부터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인해 아시아 유럽 항로를 이용하던 선박들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크게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 항로의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이곳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무려 40척 이상의 유조선들이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받는 타격이 막대한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 구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에너지를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우리나라 에너지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극히 취약한 구조인 셈입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같은 대체 공급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는 한국이 이러한 유가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해상 운송기간은 최소 열흘 이상 늘어났고 컨테이너 운임비는 이미 두세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고품질 반도체가 독일의 자동차 공장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봉을 크게 우회하며 40일 이상 소요되고 운임비 또한 2배로 치솟았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공장이 과연 이러한 상황을 마냥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없기에 그들은 기다림 대신 대만이나 일본산 반도체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처를 한번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를 다시 되찾는 데는 수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어들은 일단 새로운 공급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공급처의 제품에 맞춰 생산 라인을 조정하고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굳이 더 비싼 해상 운임을 감수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공급처를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운임비가 두세 배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이어와 계약된 납품 단가는 국제계약의 특성상 쉽게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엄청난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마진율이 5%도 채 되지 않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운임비 2배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결국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부터 하나둘 쓰러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기업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채용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심지어 구조조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던 국내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파장은 우리의 일자리와 지갑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처럼 바닷길이 막히는 상황은 마치 폭풍우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가면 그만이고 날씨가 좋아지면 배는 다시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MEC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류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은 폭풍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강의 물줄기가 영구적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서 생산된 물건이 중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통해 불과 보름 만에 유럽에 도착합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합니다. 심지어 인도의 인건비는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한국의 제품을 굳이 비싼 해상 운임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반도체와 같은 대한민국의 핵심 첨단 산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물류 인프라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인도의 제조 역량이 축적된다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구조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뀐 강물 줄기는 다시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면 그 길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기존의 상권은 통째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수출 구조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과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파고에 휩쓸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시나리오는 결코 단순한 이란 압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첫째, 이란이라는 중동의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면에 내세워 미국 병사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입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중국의 서진, 통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중국 1대1로의 핵심 길목이 사라진 것입니다. 셋째, 그 빈자리에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완전히 새로운 물류 고속도로, 즉 IME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한 재부팅을 의미합니다. 포탄과 미사일 연기 뒤에 숨겨진 진짜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전쟁을 가장 싫어했던 트럼프가 왜 중동에 전쟁의 판을 깔았을까? 이제 그 답이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는 폭탄을 투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낡은 길을 철거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계획된 철거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리스크는 이스라엘에게 부담시키고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평생 공식이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침묵으로 일관했는지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들이 새로운 물류 허브로 우뚝 설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멀리 떨어진 강대국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기름값, 마트에서 접하는 물가,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의 수출 경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사우디가 미소 짓고 중국이 눈물을 흘리는 이 격변의 판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한국은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입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상물류라는 단 하나의 경로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길은 지금 위협받고 있으며 새로운 육상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가 향후 10년, 아니 그 이상의 대한민국 경제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위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카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독보적인 조선 역량, 그리고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은 IMEC 참여국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새로운 길이 깔리면 그 길 위를 달릴 첨단 선박과 고속철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길이 바뀌는 것은 위기인 동시에 새 길에 올라탈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래들이 아예 새로운 바다로 터전을 옮겨가면서 기존의 바다에 남아있는 작은 새우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냉엄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제조업은 무섭게 부상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위에는 거대한 물류 허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유럽의 무역 경로는 통째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IMEC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을 때 그 이전까지 세계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루트는 하루아침에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수에즈 운하 주변에 자리 잡은 국가들은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새로운 항로를 가장 먼저 개척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했듯이 물류의 길을 손에 쥐는 자가 곧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지금의 IMEC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목을 가장 먼저 선점하는 국가와 개인이 다음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무역의 지도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0년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었구나 라고 회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돈은 어제의 익숙한 길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새로운 기회가 뚫리고 있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까?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